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몇 시인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마디 말이라도 이 고요함이 계속 살아 숨쉬도록 도움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을 뜹니다. 어둠, 절대적인, 마치 누군가가 존재 자체를 꺼버린 것 같은 어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밖에서는 바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아기가 있으며 의도를 가진 무언가가. 텐트가 북의 가죽처럼 떨리고 팽팽해집니다. 바람이 텐트를 시험하고 약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천 너머로 침낭을 통해 몸을 감싼 양모 겹겹을 뚫고 전해집니다. 머리맡에 넣어뒀던 부추로 손을 뻗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까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신을 수 없게 되니까요. 부추가 약간 따뜻합니다. 밤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밖의 기온은 영하 60도, 피신처 안은 영하 25도. 이것이 따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남극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공포영화의 시나리오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바로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은 단지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몇 달씩. 겨울을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스울 정도로 원시적으로 보이는 장비로요. 나무썰매, 조랑말, 개, 범포, 통조림, 양모양말, 그리고 머리.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모든 무기가. 이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을 향해, 이것을 가지고 4개월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것만으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이. 오늘 우리는 생존이 비유가 아니라 게임 앱의 무언가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몇 초의 과제인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 행성이 마치 물어보기 위해 특별히 만든 것 같은 곳으로. 인간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삶이 화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얼마나 삶을 사랑할 수 있나? 남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화성보다 춥습니다. 바람이 시속 300km에 달합니다. 4개월 연속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보스토크 기지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55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위성전화 없이, GPS 없이, 합성 단열재 없이, 항생제 없이, 도움을 요청할 방법조차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누군가가 올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이. 어떻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먼저 남극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아주 막연한 인상만 갖고 있으니까요. 지도 아래쪽에 흰 점, 펭귄, 얼음, 끝, 지식 종료. 때로는 거기 춥다를 덧붙이고 질문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거기 춥다는 말은 우주는 좀 어둡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규모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며 가장 건조하고 가장 높은 대륙입니다. 마지막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발 평균 고도는 약 2300m입니다. 남극은 아프리카보다, 호주보다, 유럽보다 높습니다. 이는 수킬로미터의 빙하 아래에 진짜 대륙판이 산과 계곡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을 없애면 꽤 친숙한 지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얼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음이 여기서 주인입니다. 지구 담수 얼음의 90%가 여기 있습니다. 녹으면 세계 해수면이 60m 상승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암스테르담, 방콕, 마이애미 모두 물 아래로.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남극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봅시다. 면적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
유럽과 호주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겨울에 주변 바다가 얼면 면적이 거의 2배, 2,600만으로 됩니다. 매 남반구, 겨울마다 우리의 여름인 남극 주변에 대륙만한 빙하 방패가 생깁니다. 지구가 문자 그대로 팽창합니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다시 수축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매우 차가운 소리가 납니다. 기록된 최저 기온은 영하 89.2도였습니다. 1983년 7월 소련의 보스토크 기지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났던 소련 과학자들은 그냥 일지에 기록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보통의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 89도, 보통의 겨울날. 생각해보세요. 비교하자면 드라이 아이스, 고체 이산화탄소는 영하 78도에서 승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보스토크 기지는 드라이 아이스보다 추웠습니다. 그런 공기를 마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폐를 손상시킵니다. 폐포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그런 온도 차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온에서 노출된 피부는 초 단위로 동상을 입습니다. 분이 아니라 초 단위로. 영하 40도에 끓는 물 한 컵을 위로 뿌리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눈으로 변합니다. 대략 그런 기후입니다. 이제 바람에 대해. 남극에 관해 말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는 별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극에서 부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활강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대륙 중심부의 높은 빙원에서 태어나 거기서 공기가 냉각되어 무거워집니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비탈을 따라 해안으로 흘러내리면서 가속됩니다. 해안에 도달할 때는 이미 벽의 형태로. 일부 해안기지의 평균 풍속은 시속 80km입니다. 이것은 돌풍이 아닙니다. 평균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열린 창문 옆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삽니다. 매일, 몇 달 내내. 폭풍이 치는 날에는 바람이 300까지 가속됩니다. 시속 300km. 이제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탄입니다. 그런 속도에서 바람은 눈 결정을 피부를 문자 그대로 베어낼 정도의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노출된 얼굴은 몇 분 만에 미세한 상처를 입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날아갑니다. 시야는 제로. 나쁜 시야가 아니라 몇 미터가 아니라 정확히 제로. 위도, 아래도, 방향도 없는 완전한 흰 안개. 남극 최초의 탐험가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왔던 무엇과 마주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륙에는 기상 관측소가 없었습니다. 위성 지도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눈을 감고 직접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맹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믿기 어려운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시대, 이것은 소위 남극 탐험의 영웅시대라 불립니다. 대략 1895년부터 1922년까지 27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곳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가장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들의 이름, 아문센, 스컷, 쉐클턴, 모슨, 보르크그레빙크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들이 이룬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 이야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집념이 자연을 가장 무자비한 모습으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집념이 이긴다는 이야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남극 자체에 대해. 그들이 매일, 매 시간, 매 분 싸워야 했던 것에 대해.
이것 없이는 그들의 창의성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이 옷, 음식, 야영지, 이동 속도, 생사의 문제였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추위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켓 없이 나갔더니 쌀쌀하네가 아닙니다. 장갑을 깜빡해서 손가락이 마비됐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이것은 벽입니다. 압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공격성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이것은 남극의 평범한 기온이며 기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겨울날인 금속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집니다. 강철 도구, 부품이 망치 한 번의 충격으로 갈라집니다. 평범한 충격으로. 기계의 기름이 돌처럼 굳습니다. 녹이지 않으면 어떤 기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무가 부스러집니다. 가죽끈이 구부러지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집니다. 밧줄이 유연성을 잃고 나무 막대가 되어 매듭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기온에서 재료에 일어나는 일의 문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금속이 아닙니다. 더 부드럽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금속은 갈라질 때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느낍니다. 그리고 고통 외에도 두려움, 몸이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고 굳어가는 기계의 기름처럼 생각이 느려진다는 두려움. 저체온증은 단순히 추워졌다가 아닙니다. 개통이 하나씩 꺼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미세운동, 단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대근육운동, 평평한 곳에서 발이 걸립니다. 그 다음 사고, 생각이 차가운 꿀처럼 느리고 끈적해집니다. 그 다음 모든 것.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낮은 기온 자체가 아닙니다. 추위와 바람의 결합입니다. 기상학자들이 체감온도 지수라고 부르는 것, 영하 30도에 초속 2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72km, 체감 기온은 영하 60도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몸은 바람 없는 날보다 몇 배나 빠르게 열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출된 장소에 보호 없이 있으면 약 10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입니다. 남극의 초기 탐험가들은 이 물리학을 자신의 피부로 배웠습니다. 문자 그대로. 피로, 동상 걸린 손가락, 눈의 자외선으로 인한 실명, 염증이 생긴 폐로, 그리고 그들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방법.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창의성과 생명과 건강의 대가로 쓰인 쓰라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옷부터 시작합시다. 뭐가 어렵냐고요? 더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 그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초기 원정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나 영국의 겨울처럼 입었습니다. 즉, 잘 입었고 실용적이었으며 유럽 기준으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노르웨이가 아닙니다. 알프스도 아닙니다. 시베리아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기후이고 유럽의 겨울옷은 허리케인 속의 우산처럼 작동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목적에 맞는 물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운 것. 옷은 층을 이뤄야 합니다. 두꺼운 한 겹이 아니라 얇은 여러 겹으로. 중세 농민들이 1000년 전에 하나 위에 하나를 겹쳐 입던 것과 같은 원리로. 물리학은 몰랐지만 삶을 알았던 그들처럼. 옷감 사이의 공기,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정지한 공기는 열을 거의 전도하지 않습니다. 각 층은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열을 앗아가지 않는 간격. 여러 층, 여러 주머니. 온기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물리학의 전부가 그것입니다. 비결의 전부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몰랐고 남극 탐험가들이 고통으로 발견한 땀. 활발하게 움직이면 땀을 흘립니다.
땀이 안쪽 5층을 적십니다. 멈추면, 그리고 결국엔 멈추게 됩니다. 땀이 몸 위에서 얼어붙습니다. 젖은 천이 얼음이 됩니다. 몸 안에서 살아있는 고드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습한 냉기라고 합니다. 건조한 냉기보다 더 빨리 죽입니다. 젖은 옷은 건조한 옷보다 25배 효율적으로 몸에서 열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에 땀을 흘렸고 다음 휴식에서는 천천히 움직였을 때보다 더 춥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역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체온을 온도 조절기처럼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움직이면 자켓을 풀고 한층을 벗고, 걸으면서 살짝 춥지만 땀은 흘리지 않습니다. 멈추면 즉시 다시 잠그거나 모든 것을 입습니다. 몸이 정지 상태에서 열을 잃기 시작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들리지만 매 분마다 강철 같은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지쳤을 때, 어두울 때, 손이 마르듣지 않을 때, 야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단추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규율이 돌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랐습니다.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양모가 면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수천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면은 젖으면 완전히 보온 능력을 잃습니다. 면섬유의 분자가 젖으면 구조가 변하고 직물 내부의 공기 주머니가 붕괴되어 단열이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서리가 내린 날 젖은 면 셔츠는 맨살보다 더 나쁩니다. 증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을 앗아가니까요. 양모, 아닙니다. 양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모 섬유는 레놀린을 함유합니다. 물을 밀어내는 천연 지방. 양털 섬유는 젖어도 탄력을 유지하며 공기주머니를 일부 보존합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올 속옷은 여전히 단열 능력 일부를 유지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리고 남극에서 그 일부가 동상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울 내복도 겹겹이 입기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와 유픽, 수천 년 동안 극지방 기후에서 살아온 민족의 모피 의류였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문센, 결국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여 전 대원과 함께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일부러 캐나다의 이누이트들과 함께 살러 갔습니다. 탐험도 관광여행도 아니었습니다. 2년을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피신처를 짓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눈과 얼음을 읽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걷는지, 무엇을 먹는지, 날씨 변화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남극점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의 라이벌 스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영 제국이 야만인으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자신의 위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극은 이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모피의 원리는 단순하고 천재적이었습니다. 동물의 털가죽,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로 자연이 만든 같은 겹겹이 쌓기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각 털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빨대처럼. 털 사이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모피는 단순히 공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마다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것이 완벽한 단열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복사할 수만 있을 뿐이며 현대 산업이 합성 단열재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는 카리부, 술록의 가죽으로 여겨졌습니다. 카리부는 이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바로 옆에 짧고 촘촘한 속철과 긴 겉털. 이누이트들은 두 층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안쪽, 털이 몸을 향해, 공기주머니가 피부 가까이 있도록. 바깥쪽, 털이 밖을 향해, 눈과 바람이 뻣뻣한 털 위를 미끄러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시스템은 불 없이도 영하 50도에서 사람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냥 옷, 그냥 모피,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천 년의 지혜, 살아봐야만 얻을 수 있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목숨을 선물했습니다. 거부한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유럽 탐험가들은 비슷한 방한복으로 갈아탔습니다. 익숙한 군복과 영국 원정대 복장에 비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변장 의상을 입은 것처럼. 하지만 남극에서 모피 변장 의상은 어떤 군복보다 더 잘 보온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사람들, 야만인의 옷이 불편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남극이 조금 더 오래 자신의 품에 안아줬습니다. 품, 언제나 눈 덮인 품을. 피와 동상의 대가로 얻은 또 다른 발견. 얼굴은 방열기입니다. 노출된 얼굴은 엄청난 속도로 열을 잃습니다. 코가 먼저 얼어붙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와 모든 방향에서 바람에 노출됩니다. 그 다음 뺨, 그 다음 귀. 동상의 첫 번째 징후, 피부의 흰 반점, 감각 상실. 그리고 여기에 교활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감각이 먼저 사라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뺨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위도, 장갑의 접촉도, 예전에 감각이 있던 곳에 침묵이, 그리고 그 침묵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눈 외에 모든 것을 덮는 울 발라클라바. 그 위에 눈 안경, 편광 렌즈 대신 그냥 유리, 때로는 밝기를 줄이기 위해 그을린. 남극의 눈은 태양광의 약 80%를 반사합니다. 80이나. 이것은 맑은 날 위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도, 눈에서 가장 밝은 빛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둘러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설맹, 고통스럽고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상태. 안경 없이 밝은 남극 햇볕에 몇 시간, 그리고 다음 이틀은 차가운 천을 눈에 대고 어둠 속에 누워 염증이 생긴 각막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원정대는 서서 기다립니다. 시간과 연료 비축을 잃어가면서. 그런 조건에서 잃어버린 안경 한 쌍이 전체 원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손,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고통스러운. 남극에서는 항상 손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밧줄을 쥐고, 썰매를 조종하고, 텐트를 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매듭을 묶습니다. 이 모든 것에 손가락에 어느 정도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에서 얇은 장갑은 보온이 안 됩니다. 두꺼운 벙어리 장갑은 민첩성을 주지 않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밧줄 매듭을 묶으려는 것은 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큰 모피 벙어리 장갑, 아래 얇은 울 장갑. 얇은 장갑은 필요할 때 손가락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합니다. 벙어리 장갑은 나머지 시간에 보온을 위해. 그리고 필수 규칙. 장갑을 옷 소매에 묶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남극 원정에서 벙어리 장갑을 잃어버리는 것은 손가락 절단의 가능성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혹한에서 맨손 20분. 손가락과 작별입니다. 손가락 끝에 혈액순환이 멈추고 조직이 돌이킬 수 없이 죽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절단해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 묶인 벙어리 장갑. 이 완전한 열 손가락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발. 남극에서 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동시에 두 가지 이유로 얼고 둘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얼음 표면과의 접촉. 눈과 얼음은 발바닥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열을 앗아갑니다. 얼음의 열 전도율이 공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땀으로 인한 습기. 그리고 이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서로를 강화합니다. 얼음 위에 젖은 발은
2배로 춥쌌습니다. 초기 원정대는 보온을 위해 건초를 넣은 보통 가죽 부츠로 고생했습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부츠의 풀이라고. 하지만 풀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줄기 사이의 공기 주머니가 울층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풀이 땀으로 젖어 엉겨붙어 부드럽고 따뜻한 체험재에서 발에 달라붙어 열을 빼앗는 차갑고 축축한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따뜻함에서 얼음으로, 문자 그대로. 나중에 다층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울 양말, 그 위에 추가 울 양말, 그 위에 모피 스타킹, 그 위에 아래쪽에서 얼음으로부터 단열을 제공하는 단단한 밑창이 달린 모피 부츠. 노르웨이인들은 모피 안감이 있는 물범 가죽 부츠를 사용했습니다. 물범 가죽은 천연적으로 지방이 배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젖지 않습니다. 물범은 영하 2도의 물에서 살며 가죽이 끊임없이 얼음 같은 물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지 않습니다. 북극해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삶인 생물을 위해 수백만 년의 진화로 만들어진 천연 방수제. 물범에게서 이 특성을 빌려 발에 신는 것. 단순한 천재성. 이누이트들은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이누이트에게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추위로부터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명백하지 않고 가장 직관에 반하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논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도 말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따뜻합니다. 신체 활동이 열을 발생시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액이 더 활발하게 순환하고 근육이 작동합니다. 명백합니다. 움직이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남극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은 많은 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땀이 옷을 적십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젖은 옷이 몸 위에서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며 땀 흘린 사람은 천천히 균일하게 걸은 사람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동상과 사람들의 죽음의 대가로 왔습니다. 남극 원정의 속도, 느리고 균일하며 경제적입니다. 거북이처럼, 앞에 40km가 더 있다는 것을 아는 마라토너처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긴 휴식 없이. 속도의 각 요소는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조금 빨리 가면 땀 흘리고 휴식에서 얼어붙습니다. 조금 느리면 덜 피곤하지만 거리를 덜 이동하고 음식을 더 소비합니다. 균형. 각 탐험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더듬어 나간 삶과 죽음 사이의 섬세한 균형. 이제 주거에 대해. 옷은 더 따뜻하게 입으면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직관적이라면 남극에서 주거는 완전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집이라는 전통적인 이해는 남극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대해 아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여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들이 없습니다. 점토도 흙도 없습니다. 얼음만. 벽돌도 없습니다. 해안에는 돌도 없습니다. 얼음만. 무엇이 있나요? 눈, 얼음, 바람,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 최초의 영구 월동 기지는 가져온 목재로 지었습니다. 선박들이 해체된 구조물을 싣고 왔고 해안에서 직접 조립했습니다. 비쌌습니다. 각 판자가 남빙양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 운반됩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극 바람 속에서 조립하는 것은 별도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극의 서리에서 목재 벽은 예측할 수 없게 행동했습니다. 나무가 갈라졌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 그리고 여기서 변화는 몇 시간 안에 20에서 30도로 일어났습니다. 목재가 팽창하고 수축하여 이음매가 벌어지고 틈새가 사방으로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틈새를 메우고 구멍을 막고 벽의 동결과 싸워야 했습니다. 낯익은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세 농민이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영원한 문제들. 중앙 유럽 대신에 지구에서 가장 추운 대륙,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 대신에 지속적인 영하 40도, 50도, 60도. 인간의 문제는 반복됩니다. 규모만 바뀔 뿐. 하지만 나무기지의 주된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남극의 바람은 재앙입니다. 초기 탐험가 중 하나인 더글러스 모스는 코머널스만의 바람을 인간 경험에 유사한 것이 없는 무언가로 묘사했습니다. 거기서 바람은 끊임없이 불었습니다. 평균 시속 80km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단순히 똑바로 서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물 사이에 팽팽하게 당긴 밧줄을 붙잡으며 거의 기다시피 허리를 굽히고 걸어야 했습니다. 밧줄 없이는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스는 그의 대원 중 한 명이 막사에서 나왔다가 문을 닫기도 전에 넘어진 사례를 묘사했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서 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돌이 없었다면 끝. 그런 바람은 목조 건물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지는 최대한 낮게 지었습니다. 바람이 위로 지나가도록 최대한 낮게. 그리고 사방을 눈으로 쌓았습니다. 밖의 눈, 추가 단열재이자 바람 방어. 벽 주위에 눈이 많이 쌓일수록 안이 더 따뜻합니다. 탐험가들은 눈보라가 지붕까지 눈더미를 쌓을 때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눈이 기지를 덮는다. 오늘 밤은 더 따뜻하다는 뜻. 이것은 우리 세계에 뒤집힌 논리입니다. 바깥의 최선의 보호는 바로 당신이 보호받으려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일 수 있었습니다. 벽이 압력을 받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지는 몇 년에 걸쳐 말 그대로 눈 속으로 눌려 매 시즌 파내야 했습니다. 지붕이 내려왔습니다. 천장이 머리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시즌을 놓치면 안에서 허리를 굽혀야만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지를 눈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름 후 월동장소로 돌아와 문을 여는데 2m 대신 1.5m 높이. 남극은 당신이 없는 동안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무 기지 내부에는 몇 개의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메인홀,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일하고 모였습니다. 몇 개의 아주 작은 침실 공간, 때로는 문 대신 그냥 커튼. 실험실, 대부분의 원정이 과학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없으면 기지 전체가 의미를 잇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 이중 현관문. 바깥문과 안쪽 문 사이에 작은 입구 공간. 눈을 털어내고 겉옷을 벗고 바깥문을 닫을 수 있는 작은 방. 그런 다음에야 안쪽 문을 열 수 있는. 이중 현관문 없이는 문을 열 때마다 안에 쌓은 모든 온기가 방출됩니다. 순식간에. 하루 종일 화로를 떼서 방을 섭씨 5도까지 데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극 기준으로는 열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30초 동안 문을 열었습니다. 끝입니다. 다시 영하 20도. 처음부터 시작. 이중 현관문이 이 연쇄를 끊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극 기후에서 이중 현관문은 편의시설도 건축적 세부사항도 아닙니다. 의료장비입니다. 난방은 별도의 서사시입니다. 가져온 석탄과 등유는 적었습니다. 엄격하게 계산되고 엄격하게 배급됩니다. 그래서 열체계는 엄격했습니다. 특정 온도까지만 난방하고 끝. 편안하거나 아늑한 온도까지가 아닌 정상적인 능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온도까지. 이것은 가장 추운 날 실내 온도가 영상 5도에서 7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재킷을 입고 일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밥을 먹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왜 필체가 그렇게 엉망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침낭 안에서만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것도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와 같은 옷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까지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옷을 입는 것이 입지 않는 것보다 더 추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침낭. 여기 별도의 긴 대화가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최초의 남극 침낭은 가야 오리털로 채워졌습니다. 가야 오리털은 놀라운 천연 소재입니다. 가벼운, 자연이 단열을 위해 만들어낸 거의 모든 것보다 가볍습니다. 부드러운, 구름처럼. 어떤 다른 천연 충전재보다 열을 더 잘 유지합니다. 이것으로 만든 침낭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따뜻했으며 무게는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해결책을 지속적인 골칫거리로 만드는 재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습기를 흡수했습니다. 사람은 밤새 호흡과 피부 증발을 통해 수백 밀리리터의 습기를 방출합니다. 보통 조건에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습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극에서는 공기가 이미 냉기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습기가 즉시 응결되어 가장 가까운 표면에 가라앉습니다. 바로 침낭 내부. 밤마다, 주마다 오리털이 습기를 흡수합니다. 젖어 들어갑니다. 뭉쳐 들어갑니다. 부피를 잃습니다. 그리고 부피 없이, 그 공기 주머니들 없이 오리털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게 됩니다. 한 달의 원정 후 침낭의 무게가 처음에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배 덜 따뜻합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침낭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보다 추운 것을, 내일은 더 추울 것임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습니다. 매일 아침 프리머스가 켜져 있는 동안 침낭을 뒤집어 열 위에 들고 습기를 증발시켰습니다. 이 의식은 신성했습니다. 불가침이었습니다. 남극 야영지의 아침은 아침 식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침낭 건조로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고 아닙니다. 일어나고 침낭을 뒤집고 프리머스 위에 들고,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건조를 빠뜨리는 것, 다음날 밤 축축하고 차갑고 무거운 것에 눕는다는 것,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빨리 퇴화합니다. 내일 더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남극에서 나약함은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쪽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영구적인 나무 기지들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존 기술은 원정 조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기지를 몇 주 또는 몇 달씩 떠나 대륙 내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개척할 때, 음식과 장비를 실은 썰매를 끌었습니다. 완전한 백색의 한가운데에 매일 저녁 야영지를 차렸습니다. 주위에는 지평선까지 얼음만, 나무도, 돌도, 익숙한 방향 표시물도 없습니다. 오직 흰색만, 사방으로 무한히, 오직 멈추지 않는 바람만, 오직 그들 자신, 몇 명의 사람들과 몇 개의 썰매, 지구라는 흰 종이 위에 아주 작은 검은 점. 그들의 주요 이동식 주거지, 텐트. 하지만 평범한 캠핑용이 아닙니다. 남극 텐트, 실수와 패배로 단련된 공학의 별도 역사. 초기 것들은 두꺼운 범포로 만들어졌고 중앙 기둥의 원뿔 모양이었습니다. 현대 텐트처럼 유연한 폴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뿔. 왜 원뿔인가요? 원뿔이 자연이 바람에 저항해야 하는 모든 것에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개 껍데기, 상어 이빨. 바람이 원뿔을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걸릴 곳을 찾지 못하고. 바람을 맞은 평평한 면은 도지입니다. 원뿔은 아닙니다. 원뿔이 바람에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바람은 놀랍게도 순순히 지나갑니다. 텐트는 바람을 따라 정확히 설치했으며 입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이것도 실패로 배운 교훈입니다. 바람을 향해 입구를 설치한 첫 번째 사람, 지퍼를 열었을 때 돌풍이 플랩을 손에서 빼앗아 장비의 절반과 함께 어둠 속으로 날아갔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텐트 주위에 약 1m 높이의 눈블럭 벽을 쌓았습니다.
눈을 특별한 긴 칼로 톱처럼 직사각형 블록으로 잘라 줄줄이 쌓았습니다. 이 벽이 보호받는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텐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바람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시속 50m 허리케인, 눈 벽 뒤의 주머니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자연의 힘에 맞선 인간의 창의성. 때로는 사람이 이깁니다. 눈블럭은 자연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건축 재료 중 하나입니다. 가볍습니다. 눈은 80%부터 90%까지가 공기이며 거기서 모든 단열 특성이 나옵니다. 구하기 쉽습니다. 남극에는 무한히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제대로 쌓은 블록은 어른 한 명의 체중을 지탱합니다. 자가 접착성입니다. 블록들이 서로 얼어붙어 접착제나 모르타르 없이 단단한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무료입니다. 자연이 미리 필요한 양을 바로 필요한 곳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현대 건축 재료는 없습니다. 이누이트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글루, 눈돔은 원시 건축의 걸작입니다. 안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나선형으로 쌓인 눈 블록의 돔, 자력으로 유지되는 어떤 골조도 없이 아래에서 지하 통로를 통한 입구,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서 주거 공간으로 올라오지 않고 낮은 통로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에 작은 환기 구멍,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물범, 기름 램프의 연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2명에서 3명의 몸 온도로 인해 바깥 영하 40도에 내부가 영하 또는 영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종말,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칼과 손 외에는 어떤 도구도 없이. 남극의 초기 탐험가 중 극지방 조건을 아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은 일부는 임시 눈 대피소 건설을 배웠습니다. 진짜 이글루는 아닙니다. 그것은 몇 주로는 얻을 수 없는 훈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 구덩이, 눈 동굴, 단단한 눈더미에 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고 눈 블럭으로 입구를 막으면 밖에서 아무리 울어도 내부 온도는 절대 영하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눈은 단열재, 몸은 열원. 단열재로 열원을 둘러싸면 열 거품이 생깁니다. 작은, 좁은, 인간의 땀과 공포 냄새가 나는, 하지만 살아있는, 따뜻한. 눈보라 속에서 기지에서 20km 떨어진 곳에 텐트 없이 갇힌 두 탐험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 동굴을 팠고 안으로 들어가고 눈 블록으로 입구를 막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밖에서 흰색 지옥, 시야 없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바람. 안에서 영하 5도, 어둠, 좁음, 살아있음. 사흘째 눈보라가 잦아들었을 때 나왔고 기지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피하려 했던 바로 그 눈이. 남극은 역설적입니다. 그것의 최고 무기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당신의 최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에 대해. 남극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만드는 것이 주전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번 예외 없이 매일 지식과 기술과 인내가 필요한 전체 작전입니다. 주요 도구, 프리머스, 액체연료의 작은 버너.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극 조건에서 프리머스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완전히 신성한 물건이 되었으며 작은 야영지,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정의 유일한 열원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눈과 얼음을 녹여 식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옷과 침낭을 말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동 후 손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편안함, 모든 아늑함,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보호, 몇 킬로그램의 작은 금속 장치 하나에. 원정 중 프리머스가 고장나면 재앙입니다. 불편함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처리소 프리머스의 첫 번째 문제.
켜지지 않으려 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등유가 잘 증발하지 않고 버너가 작동하지 않으며 불이 꺼집니다. 매번 반복해서 먼저 프리머스를 데우는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따뜻한 프리머스는 한 번에 켜집니다.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리머스를 옷 안에서 꺼냈고 거기서 밤 동안 얼지 않도록 보관했으며 아니면 몇 분 동안 침낭 안에 넣었습니다. 따뜻해진 것을 눈 위에 놓고 켰습니다. 그리고 작동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작은 의식처럼 보입니다. 침낭에서 금속 프리머스를 데우는 것. 하지만 이 의식이 따뜻한 아침 식사와 찬 통조림, 먼저 손바닥으로 녹여야 하는 의 차이였습니다. 따뜻해진 손과 동상 걸린 손가락의 차이,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 두 번째 문제, 연료. 각 킬로그램의 등유는 함께 가져왔고 계산되었으며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비는 미리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원정의 각 날, 특정 양의 연료.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재앙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남극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콧을 파멸시켰습니다. 그의 팀이 귀로를 위해 남겨둔 비축품, 식량과 연료 창고에 도달했을 때 남겨둔 것보다 등유가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캔 뚜껑의 가죽실이 서리에 말라 갈라졌고 등유가 미세한 균열을 통해 증발했습니다. 그들이 극점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은 다음 야영지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몇 리터의 연료, 몇 킬로미터. 이것이 남극에서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연료통 뚜껑의 작은 가죽 패킹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 문제, 물. 남극에는 얼음이 많지만 물이 없습니다.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얼음은 마시지 않습니다.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음 녹이기는 엄청난 연료와 시간을 소비합니다. 눈에서 1리터의 물을 얻으려면 부피면에서 눈이 느슨하고 대부분 공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냄비에 눈을 가득 채웁니다. 4분의 1 냄비에 물을 얻습니다. 다시 채웁니다. 4분의 1 더. 세 번째야 비로소 거의 가득 찬 냄비. 매번 연료를 소비하면서 매번 시간을 들이면서 큰 야영지에서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미리 눈을 녹이기 시작해 아침까지 준비된 물이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눈이 녹기를 기다리면 추가 시간의 연료 소비, 추가 1시간의 출발 지연, 서리 속에서 추가 1시간. 작은 조직적 세부사항, 미리 눈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 이 사실상 유한한 남극에서의 자원의 엄청난 절약입니다. 프리머스 없이 눈을 녹이는 교묘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맑은 남극의 날, 그리고 그런 날이 있었으며 태양이 밝고 길게 빛났습니다. 어두운 천이나 어두운 금속판을 눈 위에 폈습니다. 어두운 표면은 공기 온도가 낮아도 태양 복사로 가열됩니다. 이 판의 중앙에 냄비를 놨습니다. 주변의 눈이 판의 열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1시간에서 2시간에 한 컵의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소비 없이 완전히 무료로, 원시적이고 느리지만 무료입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무료 연료는 추가 생존의 날입니다. 문자 그대로 헤아려지는 날들. 단순하고 칼로리 높게 요리했습니다. 주요 원칙, 최소 부피와 무게의 최대 칼로리. 썰매의 각 여분의 킬로그램, 매일 운반하는 데 소비되는 노력. 긴 경로에서 여분의 100g 무게는 몸을 데우는 데 필요한 소비된 칼로리입니다. 남극은 모든 것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식의 무게 대 그것을 운반하는 몸의 무게.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달하기에 충분한 칼로리를 가져가되 무게 때문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게. 식단의 기본, 페미컨. 놀라운 물질. 대략 같은 비율의 건조 고기와 동물성 지방을 단단한 브리켓으로 압축한 것. 원래
긴 사냥 원정 중 그것을 사용했던 북미 원주민들의 발명품. 나중에 북극과 남극 원정대가 레시피를 채택하고 적응시켰습니다. 페미컨은 지방 덕분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돌처럼 얼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상하지 않습니다. 물 없이 건조 고기와 지방은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100g당 약 500에서 600칼로리. 비교하자면 초콜릿 약 550. 즉, 페미컨은 칼로리 면에서 초콜릿과 거의 같지만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고 오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오래 배부르게 합니다. 페미컨은 날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입의 열로 부드러워지고 지방이 녹습니다. 냄비에 물과 함께 녹이면 진하고 기름진 수프, 포타주가 됩니다. 따뜻한 페미컨 수프, 이것은 기쁨입니다. 잠깐, 그 단어가 아닙니다. 기쁨은 많은 좋은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극 야영지에서의 따뜻한 페미컨 수프, 이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온기가 위장에서 온 몸으로 퍼지는 신체적 감각입니다. 근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손이 조금 더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것은 의약품입니다. 액체 형태의 삶입니다. 페미컨에 크래커, 초콜릿, 분유, 설탕을 추가했습니다. 빈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 제품은 계산되어 선택되었습니다. 초콜릿, 빠른 칼로리, 에너지의 즉각적인 유입. 설탕, 같은 것, 게다가 기분을 올립니다. 분유, 단백질과 지방. 크래커,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이 세트는 빠른 포만감과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손실과 패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신중한 영양 시스템으로 영양학자들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흥미로운 사실. 그 시대의 탐험가들은 하루에 약 5,000에서 6,000 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특히 힘든 경로의 날에는 8,000까지. 비교하자면 평균 활동성의 현대인은 약 2,000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2배에서 3배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살이 빠졌습니다. 서리 속에 힘든 육체 노동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태웠기 때문에 몸은 근육 작업에만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했습니다. 36.6도. 몸이 이 표시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열을 여전히 소비하고 그리고 그 열을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쉐클턴은 얼음 위에 표류하는 동안 20kg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대원들보다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자연이 당신을 반대하는 곳에 있는 것의 대가가 그럴 뿐입니다. 운송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 질문이 남극 원정에서 생사의 문제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유럽인들이 남극을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세계에는 해결책이 없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음식, 장비, 과학기기, 연료, 엔진 없이, 레일 없이, 모터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얼음을 가로질러 운반하는가? 발길이 없는, 도로가 없는, 그것도 발 아래에서 느슨하고 푹 꺼지다가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지고 때로는 나무 썰매 날을 박살내는 날카로운 사스트루기, 얼어붙은 눈물결로 덮인 표면은 선택지, 스스로 운반, 손으로 썰매 끌기 또는 동물 사용. 스스로 운반, 모든 사람이 항상 20에서 30kg씩 짧은 거리 됩니다. 긴 거리, 탈진으로 죽입니다. 스컷이 시도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손으로 썰매를 끌며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물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노르웨이인들은 개를 데려갔습니다. 스컷 지휘하의 영국인들은 만주산 조랑말과 모터 썰매를 시험했습니다. 만주산 조랑말. 스컷의 이 결정은 출항 전부터 의문을 받았습니다.
경험 있는 극지 탐험가들이 조랑말은 남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조랑말이 개보다 더 많이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틀렸습니다. 수치에서만이 아니라 조랑말은 땀을 흘립니다. 땀이 옆구리에서 얼어붙습니다. 피부를 상처낼 때까지 문지르는 고드름이 됩니다. 조랑말은 느슨한 눈에서 충분히 두꺼운 털을 기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화적으로 그런 조건에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굽이 느슨한 눈에 빠집니다. 말들은 단단한 땅과 완전히 다르게 눈 위를 걸으며 특별한 훈련 없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무릎까지 빠집니다. 곡물이나 건초로 먹여야 합니다. 함께 운반해야 하는 추가 무거운 짐. 결국 조랑말은 그냥 죽었습니다. 추위로, 상처로, 탈진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을 때 총을 쐈습니다. 스콧은 진심으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조랑말의 죽음에 대한 고통이 문제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썰매를 끌 것이 없었습니다. 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썰매 개들은 극지방 조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수천 년의 선택으로. 허스키, 말라뮤트, 사모예드, 이 모든 품종은 세대마다 북극 기후를 가장 잘 견디고 팀에서 일할 수 있는 개체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들의 발은 특별히 적응되었습니다. 천연 코팅이 있는 패드, 발가락 사이의 털이 얼음이 달라붙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들의 몸은 이중털로 덮여 있습니다. 촘촘한 속털과 긴 겉털. 그들은 눈 위에서 자고 동그랗게 말리며 코를 꼬리로 덮습니다. 텐트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물을 위해 눈을 먹고 에너지를 위해 페미컨을 먹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기계입니다. 오직 따뜻하고 살아있고 충실한 10에서 12마리의 개 팀이 거의 멈추지 않고 무겁게 실린 썰매를 끌었습니다. 사람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얼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야영지까지 얼마나 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아문새는 120마리의 개를 데려갔습니다. 극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약해진 개들을 점차적으로 죽여 나머지에게 먹일 계획이었습니다. 잔인한가요? 우리 기준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생존 기준으로 필요합니다. 죽은 개는 썰매를 끌지 않습니다. 하지만 썰매를 끄는 살아있는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걷는 사람들의. 죽인 각 개, 함께 운반할 필요가 없는 페미컨 한 모. 끔찍한 산술?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절대적으로. 아문새는 개와 함께 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손실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개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올바른 운송수단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먼저 비슷한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수천 년 지식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누이트들은 수천 년 동안 썰매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정제된 방법이었습니다. 들은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년의 경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완전히 흰 평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틉니다. 눈이 틉니다. 지평선, 흰 하늘이 흰 땅을 만나는 곳, 즉 아무데도 없는.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구름층이 빛을 분산시켜 사방에서 균일하게 떨어집니다. 깊이가 사라집니다. 발 아래를 봐도 표면이 평평한지 웅덩이와 혹으로 덮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을 봐도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멀리 흰정, 산인지 환각인지, 사람인지 깃발인지, 야영지인지 상상인지. 이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유빛 하늘,
구름층과 눈 덮인 층이 하나의 연속된 흰 공간으로 합쳐질 때 발생합니다. 그림자 없이, 부피 없음, 지평선 없이, 기준점 없음, 위아래 없이, 오직 흰색만. 그런 조건에서 사람은 완전히 공간적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전정기관은 보이는 기준점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야영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야영지를 찾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빙하 균열에 빠졌습니다. 균열 가장자리의 그림자가 나머지와 같은 흰색이었기 때문에. 내리막인 줄 모르고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포 이야기를 위한 문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기록에 남은 비극들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요?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위도에서 자기 나침반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극은 지리적 극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20세기 초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해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편차가 너무 커서 나침반이 20도에서 30도 오차로 방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00km 여정에서 이것은 목표에서 수십 킬로미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빗나갑니다. 태양항법, 좋은 날씨, 가장 정확한 방법. 6분의 수평선 위의 태양 각도. 표, 그러면 몇 킬로미터의 정확도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문센은 탁월한 항법사였습니다. 매일 위치를 확인하고 코스를 수정했습니다. 그의 경로는 극점에서 계산된 지점에서 1km 미만의 편차로 도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흐린 날씨, 사스트루기. 바람이 쌓아올린 눈 물결은 항상 주어진 지역의 지배적인 바람 방향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통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안다면 각 사스트루기가 어디를 향하는지 압니다. 바람이 얼음 표면에 직접 그린 천연 나침반.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볼 줄 아는 사람들. 응시하는 게 아니라 볼 줄 아는. 자연이 말하는 언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깃발들. 가장 단순하고 없어서는 안 될 도구. 몇 킬로미터마다 긴 막대기에 검은 깃발이 눈에 꽂혀 있습니다. 깃발은 어떤 날씨에도 멀리 보입니다. 흰색 위에 검은색은 수 킬로미터에서 보입니다. 지나온 경로와 귀로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깃발의 주된 용도는 식량 기지입니다. 귀로를 위해 비축해둔 식량과 연료 창고를 광대한 흰 사막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기준점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다가 기지에 정확히 들어서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깃발들이 기지에서 사방으로 부채꼴로 펼쳐졌습니다. 각 방향에 여러 개씩 1에서 2km 거리로. 이 부채꼴에서 깃발을 하나도 못 볼 확률, 사실상 없습니다. 깃발을 봅니다. 중심으로 갑니다. 거기에 음식과 삶. 아문센은 5km마다 깃발을 세웠습니다. 기지에는 사방으로 수십 개, 스컷은 훨씬 적게. 이것은 사소한 것도 시간 절약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이냐 죽음이냐 였습니다. 깃발수의 차이, 화이트하우스 속에서 필요한 기지를 찾을 확률의 차이. 수학은 단순합니다. 대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병에 대해. 그 시대의 의학은 우리 기준으로는 원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은 막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1912년에 등장했으며 남극 탐험의 한창일 때 외과 수술은 거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원정에는 20명에서 30명당 의사 1명, 제한된 기구와 의약품으로. 남극 원정 중 맹장염, 거의 사형 선고, 골절, 움직이지 못하는 몇 주, 부동의 동사를 의미하는 조건에서. 하지만 그들에게는 약 비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극지방 기후의 질병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이 치명적이 되기 전에 인식하는 법,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대가로 축적된 이 지식이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극의 첫 번째이자 주요 질병, 괴혈병.
비타민C 결핍증. 신선한 음식 없이 장기 원정 중 비타민C 부족. 증상은 천천히, 교활하게,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피로, 쉽게 육체적 활동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쇠약함, 그 다음에는 잇몸 출혈, 그 다음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치유된 흉터가 마치 상처가 한 번도 낫지 않은 것처럼 다시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사소한 노력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 내부 출혈과 결합, 조직의 완전한 붕괴로 인한 길고 고통스러운. 선원들은 괴혈병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16에서 17세기, 먼 해상 원정이 이 병으로 완전히 쓸려 나갔을 때부터 경험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감귤류, 레몬, 라임. 그 때문에 영국 선원들이 라이미라고 불렸습니다. 레몬 먹는 사람들. 하지만 남극에서 레몬즙이 얼어붙고 얼음죽이 되고 효능을 잃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함께 가져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상할찜. 어떻게 하죠? 진짜 해결책은 의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고기와 생선만 먹는 이누이트들, 종종 날 것이나 살짝만 처리되는 결코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럽 의사들에게는 수수께끼였는데 누군가가 깨달았습니다. 신선한 고기는 비타민C를 포함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열 처리하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이누이트들은 고기를 거의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을 만큼 충분한 비타민을 얻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개와 펭귄을 먹은 탐험가들 역시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조림과 건빵망만 먹은 사람들 아팠고 죽었습니다. 아문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개고기를 먹였습니다. 그의 팀은 괴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고 약했습니다. 스컷은 야생동물의 날 것이나 살짝 처리된 고기를 영국 신사에게 역겹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으로 된 정상적인 음식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아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세부사항, 총체적으로 목숨을 앗아간 실수들의 긴 목록에 또 하나의 실수, 동상, 끊임없는 동반자. 거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 코, 귀에 흔적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흰 반점, 검게 변함, 감각 상실. 더 드물게 절단, 더욱 드물게 괴저로 인한 죽음. 동상처치에 관한 철학은 느리고 비싸게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해한 것, 눈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이 직관적인 행동, 뭔가를 동상에 걸리게 하면 눈을 잡아 문지릅니다.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눈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눈은 이미 손상된 피부세포를 긁습니다. 올바른 것,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 동상 걸린 손가락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넣으세요. 몸에서 가장 따뜻한 곳. 다른 사람의 손바닥으로 누르세요. 천천히, 급격한 가열 없이. 그리고 절대로 재동결 위험이 있으면 동상 걸린 사지를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따뜻해진 후 다시 얼면 처음 동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녹아서 혈액을 받은 세포들이 다시 얼면 돌이킬 수 없이 죽습니다. 야영지까지 동상 걸린 발로 걷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뜻한 곳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 공식 원정 보고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은 별도의 특별한 이야기. 20세기 초에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약함이라고 불렸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들은 개인적인, 공식적이지 않은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말합니다. 4개월의 극야, 절대적인 어둠, 절대로 멈추지 않는 바람, 몇 개의 작은 방에서
20명이 함께 사는 기지의 협소함. 몇 달 동안 나갈 방법 없이, 혼자 있을 방법 없이, 집에서 소식을 받을 방법 없이, 라디오 없음, 전부 없음, 출항 순간부터 귀환까지 가족으로부터 한마디도. 1년, 1년 반, 2년. 완전한 정보의 침묵.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작은 기지, 이 같은 얼굴들, 이 같은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울증, 정신병, 편집증. 이것들은 문학적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 원적 문서에 기록된 의학적 진단들입니다. 1897년부터 1899년까지 벨지카 원정, 남극 얼음위의 첫 번째 월동. 참가자 중 한 명은 서리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억제해야 할 정도로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마도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붕괴의 조합으로. 원정대는 극지 얼음에서 13개월을 보냈으며 그 결말이 나중에 극지 증후군 또는 월동 정신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의 첫 번째 임상적 설명이 되었습니다. 벨지카 선상의 젊은 의사, 나중에 극지 모험과 스캔들로 유명해진 프레데릭 쿡은 승무원의 상태를 정신의 느린 죽음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를 멈췄습니다.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 힘이 없어서. 이것은 의학이 아직 치료하는 방법을 몰랐던 극지 우울증이었습니다. 쿡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신선한 고기로 사람들을 먹이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서에서 묘사한 가장 중요한 발견, 사람들에게 밝은 불 가까이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발견한 것을 과학이 반세기 후 확인할 것입니다. 밝은 빛이 겨울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또 무엇이 도움이 됐을까요? 일과, 엄격하고 변함없고 매일의 일과. 지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매일이 전날과 다음날을 닮을 때 이것은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닻입니다. 표류로부터 정신을 붙들어주는 구조. 같은 시간의 기상, 아침 식사, 작업, 과학 관측, 장비 수리, 일지 작성, 점심, 다시 작업, 저녁, 짧은 여가, 취침, 매일, 예외 없이, 극야에도, 몸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특히 극야에, 바로 그때 구조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의식들, 작은, 개인적인, 집단적인. 일요일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축제답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더 낮고 자리가 조금 더 오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식사 전체가 초콜릿 한 조각과 코코아 한 컵뿐이어도. 명절을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해, 성인의 날. 누군가는 하모니카나 벤조를 연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디킨스, 셰익스피어, 가져온 것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린 시절, 지난 여행, 여성, 음식.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것에 대해. 그리고 다시 그 영원한 인간의 필요. 어둡고 무섭고 춥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세상이 몇 제곱미터로 쪼그라들었을 때.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날로 못지않게 따뜻하게 합니다. 극지 월동 대원들이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의 중세 농민들과 똑같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웃음. 자연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이며 완전히 무료로 부작용 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유일한 것.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비웃을 수 있었던 탐험가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아남았습니다. 움츠러들고
농담을 멈추고 웃긴 것을 알아채기를 멈춘 사람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해졌습니다. 월동 중에 침울한 사람, 단순히 나쁜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진짜 병처럼 퍼지는 절망의 오염원입니다. 셰클턴은 특별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승무원 모집 면접에서 그는 말 그대로 물었습니다. 노래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나쁘게 될 때 웃을 수 있나요? 매우 무서울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변덕이나 감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던 경험 있는 사람의 실용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어둠이 올 때, 기후의 어둠이 아니라 내적인, 몇 달의 결핍 후 찾아오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버팁니다. 스스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당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몇몇 월동 일기에는 극야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기지 안에서 소인극을 공연한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루와 담요로 의상을 꿰맸습니다.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곰을 연기하고 다른 사람은 겁먹은 관광객을, 한 사람은 원정대장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은 게으른 선원을. 사람들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였습니다. 진지하고 무겁고 생명에 필수적인 생존의 무기. 이제 1914년 8월 런던.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 동원, 나라의 운명에 바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런던에서 어니스트 셰클턴이 역사상 가장 야심찬 남극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목표, 처음으로 대륙 전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남극점을 통과하며 가로지르는 것. 거리, 얼음 위를 약 3,000km.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승무원 모집 공고는 대략 이렇게 들렸습니다. 위험한 여행을 위한 사람 구함, 적은 급여, 혹독한 추위, 수개월의 완전한 어둠, 지속적인 위험, 무사기환 의심스러움, 성공 시 영광과 인정. 역사가들은 그런 공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전설인지 논쟁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원정 모집에 5,000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000개나.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에서. 무엇에 지원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정상이 필요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셰클턴은 28명을 데려갔습니다. 배 이름을 인디어런스, 인내라고 지었습니다. 1914년 12월 런던을 출발합니다. 1915년 1월 웨드레에 들어가 얼음에 갇힙니다. 즉시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얼음이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얼음과 함께 표류하며 얼음은 그들을 목표에서 더 멀리, 개방된 수역에서 더 멀리 실어 날랐습니다. 1915년 10월 얼음이 배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벽이 하나씩 부러졌습니다. 배가 손에 쥔 성냥갑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셰클턴이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15년 11월 인디어런스가 침몰했습니다. 얼음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량, 장비, 믿음직함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어떤 익숙한 방법과 함께 28명이 얼음판 위에 남았습니다. 배 없이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해안 수천 킬로미터. 아무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선 통신 없음. 도움을 요청할 방법 없음.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아닙니다. 판결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면 사형 선고입니다. 셰클턴이 무엇을 했을까요?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동어 반복처럼 들립니다. 물론 누구나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쉐클턴은 근본적으로 더 큰 것을 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까지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28명 모두, 아니면 아무도. 이것은 일기를 위한 아름다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00여일 동안 매일 그것을 따랐습니다. 5개월 동안 표류하는 얼음판 위에서 살았습니다. 북쪽으로 더 따뜻한 수역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할 곳으로 천천히 실려가면서 두 사람이 침낭 3개를 나눠 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침낭이 없었기 때문에 얼음판 위에서 직접 잡은 물개와 펭귄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남극의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옵니다. 집안일, 과학, 수리를 했습니다.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다림으로 미쳐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얼음이 발 아래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7m 길이의 열린 나무 구명보트 3척에 탔습니다. 그리고 웨들해로 나갔습니다. 베를린 바다에서 7일, 폭풍과 서리, 젖은 옷 속에서 작은 나무 보트로 7일, 보트들이 바깥에서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뒤집히지 않으려면 매 시간 얼음을 쪼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뱃멀미로 토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이. 한 번도 마르지 못했습니다. 7일 동안.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엘리펀트 섬에 도달했습니다. 500일 만에 처음으로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엘리펀트 섬, 모든 항로에서 벗어난 외딴 바위, 아무도 거기 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스스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유일한 기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합니다. 쉐클턴이 5명을 데리고 가장 큰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7m짜리 제임스 케어드. 목수 맥니쉬가 며칠 만에 보트를 개조했습니다. 배전을 높이고 상자 조각과 범포로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등이 구부러진 채로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반개방 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목표, 포경기지가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 거리, 세계에서 가장 폭풍이 심한 드레이크 해를 가로질러 1300km. 폭풍이 끊임없이 치고 파도가 20m에 달하고 바람이 허리케인급이라는 곳. 큰 배들이 침몰하는 곳. 그들은 7m짜리 보트로 갔습니다. 17일 동안 항해했습니다. 폭풍 사이 간간히 보이는 별을 보고 항법하면서 적절한 항법 장비 없이 제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범포로 뒤집을 위험을 주는 배전에 쌓이는 얼음을 매 시간 쪼아내며 한 사람이 피로와 저체온증으로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2명은 거의 혼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쉐클턴 자신은 17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코스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달했습니다. 야생에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 투성이 쪽에 착륙했습니다. 포경기지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산맥 너머. 산맥의 지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쉐클턴이 2명을 데리고 산을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 없이 36시간, 거의 멈추지 않고. 눈을 통해, 바위를 통해, 낭떠러지를 통해 포경기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사람, 노르웨이 포경업자은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음에도 쉐클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쉐클턴은 조용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맙소사, 노르웨이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후 엘리펀트 섬에 도달하려는 3번의 시도, 매번 얼음이 막았습니다. 4번째 시도, 1916년 8월, 성공. 쉐클턴이 직접 구조선 다리에 서서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4개월 전 남겨둔 22명이 물가로 나왔습니다. 모두 살아있습니다. 모두. 500여일 동안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입니다.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셰클턴의 이야기가 집단 생존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글러스 모슨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남극이 아는 인간의 집념에 관한 가장 잔인한 이야기, 읽기 어려운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남았습니다. 1912년 11월 아델리 랜드. 모슨이 두 동료 중위 니니스와 의사 메르츠와 함께 썰매 여행을 떠납니다. 세 팀의 개, 세 대에 무겁게 실린 썰매. 기지에서 약 500km 진출했으며 대륙의 미지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1912년 12월 14일 모슨이 앞서가고 메르츠가 뒤에, 니니스가 마지막. 모슨이 빙하의 균열 위 논다리를 건넜습니다. 메르츠가 건넜습니다. 니니스가 빠졌습니다. 그와 함께 균열 속으로 최고의 팀, 가장 강한 개들, 그리고 식량의 대부분, 가장 많은 식량 비축이 그의 썰매에 있었습니다. 모슨과 메르츠가 균열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침묵. 기다렸습니다. 침묵. 더 기다릴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기지까지 500km. 음식은 거의 없음. 남은 팀, 힘이 없고 말랐으며 다른 썰매에 있던 약한 개들. 어떤 통신 방법도 없이 정확한 경로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조하러 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개들을 죽여먹기 시작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기, 간,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나중에 밝혔습니다. 개의 간이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그 안에 사람에게 독이 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 A가 축적됩니다. 이것을 비타민 A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과잉이 문자 그대로 세포를 파괴하는 상태. 모슨과 메르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천천히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졌습니다. 모슨은 나중에 빗을 하다가 손에 머리카락 다발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일기에 묘사했습니다. 피부가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층으로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분홍빛이 돌고 살아있으며 고통스럽게 민감한 새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장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르츠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모슨이 그를 업고 썰매를 동시에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르츠가 썰매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죽었습니다. 모슨은 일기에 썼습니다. 내 유일한 동반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까지 약 150km가 남았습니다. 모슨 자신의 몸도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피부, 같은 머리카락, 같은 쇠약함. 다리가 참을 수 없이 아팠습니다. 걸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발을 내딛었는데 발 아래 눈다리가 부서졌습니다. 균열 속으로 빠졌습니다. 표면에 썰매와 연결된 얇은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어둠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그 다음 위를 봤습니다. 표면까지 3에서 4m. 파괴된 몸으로, 피부가 벗겨진 손으로. 밧줄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표면으로 나왔을 때 눈 위에 누워 몇 분 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모슨이 기지에 도달했습니다. 5시간 늦었습니다.
배가 이미 마지막 월동대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몇 명이 기다리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모슨이 사우스 조지아에서 기다려달라고 전보를 보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모슨이 기지에 접근했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 중 하나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썼습니다. 나이든 노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모슨은 30살이었습니다. 1년 후 배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모슨은 책을 쓰고 수백 번의 강연을 하고 몇 년 후 다시 남극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극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모슨이 살아남은 것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기지에 도달했을 때 신체적으로 거의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인지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했습니다.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나? 도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발을 어디에 놓나? 지평선이 아니라 150km 떨어진 기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다음 깃발. 작고 달성 가능하며 구체적인 이 원칙, 목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다음 발걸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생존의 철학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책에서 읽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슨이 살았습니다. 신체적 생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둠과의 전쟁. 극야의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칠흑 같은 어둠과 4월부터 8월까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 120일의 절대적인 어둠. 일찍 어두워진다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일주일 7일, 4개월 내내 어둠. 달과 별이 하늘이 맑으면 빛났습니다. 구름이 끼면 완전한 어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자연스러운 낮과 밤의 리듬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는 일주기 리듬에 맞춰집니다. 약 24시간. 이 리듬은 수면과 활기뿐만 아니라 체온, 호르몬 분비, 면역력, 기분, 집중력도 조절합니다. 신호를 없애면 빛과 어둠의 교대를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낮 도중에 잠들고 밤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 깨어났습니다. 식욕을 잃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에서 기분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아침에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고정장치를 확인할 것인지, 얼음의 균열을 알아챌 것인지, 규율을 유지할 것인지, 남극에서 나쁜 기분은 죽입니다. 무엇이 도움이 됐을까요? 빛, 모든 종류의 램프가 최대한 밝게, 최대한 오래 켜졌습니다. 조명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연료를 아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빛이 나은. 밝은 인공빛이 멜라토닌, 수면과 어둠의 호르몬, 생성을 늦추고 뇌에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활동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을 시간입니다. 이 발견은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광선요법이 겨울 우울증의 공식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개발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하지만 극지 월동대원들은 1900년대에 직관적으로 같은 것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밝은 램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계, 신이자 다치자 태양 없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로서의 시계.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 12시까지 작업, 점심, 6시까지 작업, 저녁, 취침 11시. 매일, 예외 없이. 몸이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도, 특히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시계가 말했기 때문에. 시계는 논쟁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으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시계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갑니다. 이것은 처벌로서의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구명부표로서의 규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1년 10월 남극의 서로 다른 두 해안에서 두 개의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로알 아문센 지휘하의 노르웨이 원정대, 로버트 펠컨 스콧 지휘하의 영국 원정대. 두 원정대 모두 한 목표, 남극점. 이것은 경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영원히 역사에 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남극에서의 생존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문센, 실용주의자.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자연에서 모두 가져오겠다는. 썰매개, 개가 눈 속에서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모피의류, 모피가 가장 잘 보온하기 때문에. 느리고 경제적인 속도, 서리 속에서 몸을 혹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식량 비축기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스컷, 신사이자 낭만주의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함. 그의 사람들이 직접 썰매를 끌었습니다. 고귀하기 때문에. 개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그의 장비는 극지생존 관점에서 덜 신중하게 생각되었지만 관찰자의 눈에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아문센이 남극점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습니다. 그와 4명의 대원이 남위 90도 좌표에 모두 살아있습니다.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야영지를 차리고 과학적 관측을 수행하고 기지의 텐트에 스콧을 위한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일정대로 기지에 도착합니다. 손실 없이, 중한 동상 없이, 심각한 사건 없이. 1912년 1월 17일 스컷이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그와 4명 모두 약해졌으며 일부는 동상을 입었습니다. 이 노르웨이 국기를 봅니다. 메모를 읽습니다. 스컷이 일기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것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2번째입니다. 모든 노력과 고생이 우리가 큰 고생 없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귀로에서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에드가 에반스, 처음에는 동상, 그 다음에는 붕괴, 그 다음에는 죽음. 로렌스 오츠, 심한 발 동상.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에 몇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보라가 치자 말했습니다. 잠깐 걸으러 나가겠습니다.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죽으러 갔습니다. 나머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나머지는 다음 야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스컷, 윌슨, 바워스가 다음 식량 기지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텐트 안에서 죽었습니다. 8개월 후 발견되었습니다. 스컷의 일기가 그의 시신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낫거나 나쁜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아문센이나 스콧 중 누가 더 나은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문센은 극지 생존에 더 전문적이었습니다. 스콧은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의 평가로 보면 탁월한 용기, 정직함과 부하들에 대한 배려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얼어붙은 텐트에서 촛불 아래에서 전사자 각자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남극은 준비만 평가했습니다. 지식만, 올바른 결정만. 그렇다면 세상의 끝까지 떠난 이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술 없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생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자연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자연에 정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해결책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털 가죽에, 눈 돔의 형태에, 썰매개의 본능에, 어떤 엔지니어도 몇 년 안에 생각해낼 수 없는 이 해결책을 존중하고 채택한 사람들, 살아남았습니다. 유럽 문명이 더 잘 생각해낼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두 번째, 생존은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요령이 아니라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올바른 속도, 없는 모피가 구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음식, 없는 올바른 속도가 구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야영지, 없는 올바른 음식이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함께, 그리고 피곤하고 무섭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매일 시스템을 유지하는 규율과 함께. 세 번째, 추위는 천천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줍니다. 추위는 1분 만에 죽이지 않습니다. 몇 시간, 며칠, 몇 주에 걸쳐 죽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남극 사망의 대부분은 영웅주의나 초능력, 기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때에 올바르게 실제로 적용된 지식으로. 네 번째, 심리학은 생존의 물리학에 대한 부드러운 추가물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생존의 물리학입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은 죽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먹기를 멈춥니다. 움직이기를 멈춥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멈춥니다. 규율을 잃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남극에서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웃음, 의식, 이야기, 일과 이것은 나약함도 사치도 아닙니다. 갑옷입니다. 모피 점프수트만큼 필수적인.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인간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뒤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남극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자들이 미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한 발걸음 더, 하루 더, 걸을 수 있는 동안 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그곳에 다시 있어 봅시다. 남극 해안의 작은 나무 기지 안에서. 밖에서는 눈고라가 울부짖습니다. 램프가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등유를 아낍니다.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뜨거운 페미컨 냄새, 젖은 양모 냄새, 너무 작은 공간에서 너무 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의 냄새, 그러면서도 미치지 않은. 월동대원 중 한 명이 일기를 꺼냅니다. 램프빛에 씁니다. 오늘 눈보라가 있었습니다. 크로논의 코가 동상에 걸려 치료했습니다. 썰매날을 수리했습니다. 페미컨 수프. 메르츠가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려움, 동상, 부서진 썰매, 끝없는 바람, 그리고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생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현재를 살며 내일을 믿는 것. 우리는 스위치를 누르면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삽니다. 언제나 음식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켤 수 있는 꺼진 전등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편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집념, 누군가의 창의성,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도 같은 자원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한 발걸음 더 라고 말하는 같은 능력. 막다른 골목에서 우수분 것을 찾는 같은 능력.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 덕분에 스스로 버티는 같은 능력. 남극에는 첫 번째 원정의 작은 나무집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에반스 고제 스콧의 오두막, 아델리랜드의 모슨의 오두막, 남극의 서리로 보존되어 하는 100여 년 전과 똑같습니다. 통조림, 거리에 걸린 옷, 선반의 책, 테이블 위의 컵. 마치 주인들이 방금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얼어붙고, 두려워하고, 웃고, 집으로 편지를 쓰고, 봄을 꿈꿨던 사람들의. 그들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지쳐있고,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울 만큼 고집스러운. 그리고 남극은 서 있습니다. 흰색으로, 차갑게, 무관심하게. 바람이 같은 음들로 울부짖습니다. 빙하가 기어갑니다. 보스토크 기지의 영하 80도, 언제나처럼. 남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다음 정상이 필요합니다. 항상 다음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술 없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특별한 도구 덕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힘 덕분이 아닙니다. 죽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발걸음이 항상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의 온기나 몸의 온기로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준비가 된 사람이